베트남 친정 가는데 비싼 선물이 왜 필요해? 젓갈이나 가져가. 베트남 며느리 하일리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17년 만에 겨우 집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 갖다 주라고 건넨 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듯한 헌옷더미와 명란젓 한 상자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을 밟은 순간 동네 사람들은 하일린이 들고 온 낡은 옷과 젓갈을 보고 조롱하기 바빴죠. 한국에서 17년 만에 왔는데 저게 전부야. 거지한테 시집 갔나 봐. 하일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란젓 통을 여는 순간 온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조롱하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대체 젓갈통에서 뭐가 나온 걸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충남 홍성의 어느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젓갈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공장 안에서 하일리는 명란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37살, 20살에 한국으로 시집 온 지 벌써 17년째였는데요. 거칠어진 손과 갈라진 손톱, 구부정한 허리가 그 긴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17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는데 베트남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11살 여동생 아니었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 났어. 허리 다쳐서 못 일어나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만 계셔. 언니, 어떡해? 아빠가 너무 아파하셔. 아내 떨리는 목소리에 하일린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니 17년 만에 고향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일린은 시어머니 황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8세 황옥분은 50년 넘게 이 젓갈 공장을 운영해온 분이셨는데 말씀은 차가우셨지만 공장을 굳건히 지켜온 강단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일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17년 만에 한 번만 베트남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황옥부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김장철인데 무슨 소리야? 친정 간다고 일손 빠지면 어쩌려고. 안 돼.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시대요. 한 번만. 안 된다니까. 알아들었어. 하일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말대꾸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일리는 좁은 방에서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일리는 그 다음 날부터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500통의 젓갈을 사흘 만에 다 손질하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져서 피가 났지만 잠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황옥부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황옥분이 며느리의 피투성이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봐. 빨리 다녀와. 하일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옥분이 내민 건 헌옷 봉투 하나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하나였습니다. 수거함에서 나온 낡은 옷들이 든 봉투였습니다. 친정 가는데 비싼 선물이 왜 필요해? 명란젓이면 충분해. 그런데 말이야, 이거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마. 쏟으면 안 돼. 꼭 조심해서 가져가. 알았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강한 어조였습니다. 하일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명란젓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7살 상철은 평생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약 사드려. 이거라도. 미안해, 더 못 모아서. 20만 원이었습니다.
상철이 몇 달 동안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딸 예린이 달려오더니 작은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예린은 평소 엄마 음식 냄새를 창피해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이거 아니모한테 줘. 화장품이야. 이모 좋아하실 거야. 아들 재현도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재현은 엄마 베트남 억양을 부끄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빈 삼촌한테 줘. 게임기인데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일리는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17년 동안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하일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일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1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살 새댁이 처음 한국 땅을 밟던 그날, 아버지가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리나. 한국 가서 잘 살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때는 미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든 건 헌옷 봉투와 명란젓 아이스박스 뿐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하일린에게 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일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아이스박스 안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베트남 메콩델타 시골 마을. 하일린이 버스에서 내리자 깡마르게 여윈 남동생 빈이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14살 빈은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하일린이 기억하는 통통하고 귀여웠던 남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나 왔어. 진짜 누나야. 뒤따라 여동생 안도 달려왔습니다. 11살 안은 영양실조처럼 마른 몸의 옷은 너무 컸습니다. 하일리는 두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1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빈의 몸에서 뼈가 만져졌고 안의 작은 손은 거칠었습니다. 빈아 안아. 정말 많이 컸구나. 누나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어. 누나 보고 싶었어. 엄마가 매일 누나 이야기했어. 누나 언제 오냐고 맨날 물어봤어. 그때 엄마 투이가 집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투성이 얼굴. 하일린이 기억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엄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투이는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나, 우리 리나. 17년 만에. 정말 내가 온 거니? 꿈이 아니지. 두 사람은 말없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하일리는 엄마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판자집으로 들어서자 구석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일리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뼈만 남은 손, 움푹 들어간 눈. 4개월 동안 누워만 계셨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양냄새와 땀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린이에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일린을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리나, 미안하다. 아빠가 이 꼴이 돼서. 17년 만에 왔는데 아빠가 이 모양이구나. 얼마나 놀랐니? 아빠,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빠가 쓸모 없어졌어. 일도 못하고. 너한테 보낸 돈으로 수술도 못 받고. 미안해, 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일리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서 뼈가 만져졌습니다. 그 순간 하일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7년 동안 보낸 돈으로도 가족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엄마 투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좁은 부엌에는 장작불이 타고 있었고 투이는 닭 한 마리를 삶고 있었습니다. 하일린이 부엌으로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빈이랑 아니는 학교 다니고 있어. 투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빈이는 2년 전에 학교 그만뒀어. 학비가 없어서. 아빠 다친 후로는 빈이가 돈 벌어야 했거든. 지금 자전거 택시에. 하루에 5달러 정도 벌어. 5달러? 그게 우리 돈으로 6,000원밖에 안 되잖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
그게 다야, 리나. 아니도 학교 못 가. 집안일 도와야 하니까. 매일 30분 걸어서 우물에 물 길어오고 아빠 기저귀 갈아드리고 11살짜리가 말이야. 하일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4살 남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6,000원을 벌고 11살 여동생이 간병을 하고 있다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투이가 삶은 닭을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빈과 안은 고기 한 점을 천천히 씹으며 아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인 게 분명했습니다. 누나가 먹어. 누나 한국에서 왔잖아. 고기 많이 먹어. 빈이 자기 접시의 고기를 하일린 접시로 옮겼습니다. 안도 따라서 고기를 옮겼습니다. 언니 많이 먹어. 언니 힘들었을 텐데. 우리는 괜찮아. 하일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4살, 11살 아이들이 이렇게 철이 들어있다니. 자기들은 배고픈데 언니 먼저 챙기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 8시가 되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아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8시부터 10시까지만 전기 써. 그래서 숙제도 이 시간에 다 해야 해. 아, 나는 학교 안 다니니까 상관없지만. 하일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철판 지붕 틈새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일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17년 동안 뭘 한 거지? 매달 돈을 보냈는데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손에는 헌옷 봉투와 명란젓 아이스박스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수술비는커녕 한 달 생활비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일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하일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그 무거운 아이스박스 안에 가족을 구할 희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일린을 보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17년 만에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무엇을 가져왔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는 해외에 나간 사람이 귀국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구경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하일린을 훑어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리나 왔다며? 17년 만이라고.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사나 우리가 다 궁금했어. 다른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일린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하일린의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지친 얼굴을 보면서도 아주머니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 뭔지 더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선은 온통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봉투를 발견하고는 슬쩍 다가가더니 들춰봤습니다. 색바랜 티셔츠, 목 늘어난 상에, 구멍난 양말이 드러났습니다. 옷감을 만져본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거함에서 나온 옷이 분명했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색깔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주머니가 헌옷을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다른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혀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일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17년 동안 한국에서 고생한 게 이 순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귓속말이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소리들이 하일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 투이가 황급히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란젓이 얼마나 귀한 건데 모르시나? 한국에서 최고급이래요. 이거 엄청 비싼 거라고. 투이는 필사적으로 딸을 감싸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명란젓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럼. 우리가 잘못 봤나 보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일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데 비웃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떠난 뒤 하일리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17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한 게,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젓갈을 손질한 게, 이렇게 헌옷 봉투 하나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이가 옆에 앉으며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리나.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내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하일린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17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요. 투이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리나. 내가 매달 돈 보내준 거 엄마가 다 알아. 그 돈으로 우리가 버틴 거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진작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지만 하일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도 서러웠지만 더 서러운 건 정말로 가족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서 신음하고 계시고 수술비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일린은 다시 마당에 나와 아이스박스를 바라봤습니다. 헌옷 봉투와 명란젓. 이게 17년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는 누워서 신음하고 계시고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2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일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17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한테 다시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아버지 수술비라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투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일린이 다가가자 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나, 명란젓 한번 먹어볼까? 한국 음식이니까 엄마가 맛보고 싶어. 하일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준 명란젓이니 엄마와 함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일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명란젓 통 안에 모든 수치심과 절망을 한순간에 뒤집을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일린은 엄마에게 동생들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17년 동안 멀리서 돈만 보냈을 뿐 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며 투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작불을 피우는 투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나, 비니 말이야. 2년 전에 학교 그만뒀어. 하일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투이는 장작불을 피우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친 후로는 비니가 돈을 벌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택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5,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를 번다고 했습니다. 하일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4살 남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6,000원을 버는 삶을 살고 있다니. 매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자전거를 끌며 사람들을 태우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니. 투이는 눈가가 붉어지며 안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안도 학교를 못 간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야 하니까요. 매일 30분을 걸어서 우물에 물을 길어오고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린다고 했습니다. 11살짜리가 어른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데 아니만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투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해? 우리가 더 짐이 될 수는 없잖아. 하일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17년 동안 보낸 돈으로도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니. 아버지 수술비는커녕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다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일린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1살 아니 아버지 곁에서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 몸을 닦아드리고 새 기저귀를 채우고 이불을 덮어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해온 일처럼 말입니다. 아나,
아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 이제 익숙해. 매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나. 아빠가 이 꼴이 돼서. 아니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 이제 다 컸어요. 하일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1살짜리 여동생이 간병을 하며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매일 어른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물통을 이고 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일리는 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언니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못 없어요. 언니는 돈 벌어서 보내주잖아요. 아내 위로가 오히려 하일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11살짜리가 언니를 위로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위로받아야 할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진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언니 덕분에 버티는 거라고. 하지만 하일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족은 여전히 가난했고 아버지는 수술을 못 받고 계셨고 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일리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철판 지붕 틈새로 별이 총총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하일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헌옷봉투와 명란젓 아이스박스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일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17년 동안 뭘 한 거지? 매달 돈을 보냈는데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수술도 못 받고 누워만 계시고 비니는 학교 그만두고 하루 6,000원 벌고 아니는 11살에 간병하고. 나는 뭘 한 거지? 17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7년 동안 시댁에서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을 구하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하일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아름다웠지만 하일린의 눈에는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투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딸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리나,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일린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가서 시어머니한테 다시 부탁해 볼게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할게요. 투이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나, 넌 이미 충분히 했어. 그 돈 어떻게 갚으려고. 괜찮아요, 엄마. 제가 더 일하면 돼요. 아버지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투이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가난이라는 현실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일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그 무거운 아이스박스 안에 가족을 구할 희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기적은 이미 그녀 곁에 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일리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뒤척이며 1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살 한국행 비행기를 타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가족들이 손을 흔들던 모습, 아버지가 눈물을 참으며 잘 살아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 상철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황옥분이 차갑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여기서는 일 많이 해야 해. 베트남에서 놀다 온 거 아니야. 내일부터 공장 나가. 그날부터 하일린의 삶은 일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젓갈 공장으로 가고 밤 10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삶.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구부정해졌습니다.
한국말도 서툴렀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베트남 가족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하일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수술도 못 받고 계시고 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은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새벽이 되자 투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이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리나, 잠 못 잤구나. 많이 힘들지? 하일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투이가 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나, 너 한국에서 잘 지내는 거 맞지?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시어머니가 너한테 잘해주시니? 하일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세요. 저 잘 지내요, 엄마. 걱정 마세요. 투이는 딸의 거친 손을 보며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갈라진 상처, 손톱 밑 검게 박힌 때,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이 손이 17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엄마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투이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투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딸을 한국으로 보낸 게 잘한 일인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일리는 17년 전 한국공항에서 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리나. 한국 가서 잘 살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돈 많이 벌어. 그때는 20살이었고 미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7살 손에 든 건 헌옷 봉투와 명란젓 아이스박스 뿐이었습니다. 17년의 결과가 이것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투이는 마당에 혼자 나왔습니다. 아이스박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헌옷 봉투를 보니 딸이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투이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리니, 1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미안하구나. 투이는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 보낸 게 잘한 일인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베트남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일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아이스박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일린은 엄마 곁으로 다가가 꽉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괜찮아요. 투이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리나,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이런 삶을 살게 해서.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일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한테 다시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라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동생들 학비라도 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일리는 몰랐습니다.
그 무거운 아이스박스 안에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저녁 준비를 하던 투이가 부엌에서 하일린을 불렀습니다. 장작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투이가 말했습니다. 리나, 명란젓 한번 먹어볼까? 한국 음식이니까 엄마가 맛보고 싶어. 내일 내가 떠나면 못 먹잖아. 하일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준 명란젓이니 엄마와 함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일린은 마당으로 나가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스티로폼 뚜껑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명란젓 통을 꺼내는데 이상했습니다. 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명란젓만 들어있기에는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하일린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명란젓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황빛 명란이 통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게감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일린은 숟가락으로 명란젓을 조심스럽게 떠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그런데 통 바닥에 뭔가 보였습니다. 투명한 비닐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일린은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진공팩이었습니다. 투명한 진공팩 안에 뭔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하일린은 떨리는 손으로 진공팩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100 지폐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새 지폐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일린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뭘까? 왜 명란젓 통 안에 돈이 들어있을까? 꿈을 꾸는 건가? 엄마, 이것 좀 봐요. 하일린의 다급한 목소리에 투이가 달려왔습니다. 하일린이 진공팩을 보여주자 투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돈이다. 미국 돈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일린은 다른 명란젓 통들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통, 세 번째 통, 네 번째 통. 모든 통 바닥에 똑같이 진공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각 통마다 $100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30개 통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빈이 자전거 택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안도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빈이 돈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야? 진짜 돈이야? 가짜 아니야? 빈이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빈이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에 $100씩 100장. 모두 30통이었습니다. 100장, 200장, 300장. 누나, $30,000야. $30,000. 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4살짜리가 평생 처음 보는 거액이었습니다. 투이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눌러야 했습니다. $30,000면 베트남 돈으로 7억 동이야. 7억 동. 하일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7억 동. 아버지 수술비는 물론이고 동생들 학비, 집 수리비, 몇 년치 생활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일린은 명란젓 통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황옥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마. 쏟으면 안 돼. 그 강한 어조, 평소와 다른 눈빛, 아이스박스를 꽉 눌러주던 손.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절대 쏟으면 안 된다고, 조심해서 가져가라고. 하일린은 아이스박스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붉은 벨벳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옥분이 50년 동안 끼고 있던 그 금반지였습니다. 하일린이 몇 번이나 봤던 그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삐뚤한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하일린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나, 내가 편지 같은 거 써본 적 없어서 엉망일 거다. 미안하다. 편지에는 17년 동안 말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일린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너는 부족한 며느리가 아니고 내 자랑이다. 17년 동안 고생했다. 말로는 못해도 너를 지켜봤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이 돈으로 아버님 수술하고 동생들 학교 보내라. 이 금반지는 내가 50년 동안 낀 거다. 너한테 주고 싶었는데 말로는 못했다. 미안하다. 편지 마지막 줄은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또박또박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황옥분이 얼마나 애를 썼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꽃나자 딘 꾸어 매트엉. 너는 우리 가족이다. 사랑한다. 하일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7년 동안 차갑게만 보였던 시어머니.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헌옷봉투는 위장이었고 진짜 선물은 명란젓 통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투이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리나, 내 시어머니가 우리 리니를 알아봐 주셨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하일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17년 동안의 오해가, 서러움이, 외로움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일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하일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서툰 글씨, 삐뚤한 철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일리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17년 동안 오해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투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오늘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투이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리나, 어젯밤에 잠잤니? 하일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투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딸의 그런 얼굴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오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일리는 즉시 병원비를 입금했습니다. 3만 달러 중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로 5천 달러를 보냈습니다. 의사는 재활만 잘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일리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지만 하일린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일린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 날짜 잡았어요. 2주 후면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개월 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수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일리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뼈만 남은 손이 아니라 희망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점심 후 하일리는 빈과 안을 불렀습니다. 두 동생을 앞에 앉히고 내일부터 학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일리는 학비를 1년치 미리 냈고 교복과 책도 다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빈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살 소년이 어른처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꼭 좋은 성적 받겠다고, 나중에 누나한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살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일리는 두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빈은 자전거 택시를 끌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아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가게에 가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주문했습니다. 선풍기와 텔레비전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투이는 환하게 웃으며 딸이 한국에서 보내줬다고 사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헌옷을 보고 혀를 찼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부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트럭 2대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텔레비전이 내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헌옷을 보고 비웃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투이 씨 댁에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투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보내줬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리니를 딸처럼 생각하신대요.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비웃음은 온데간데였고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며느리를 저렇게 챙겨주다니 복 많은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일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복이 많았습니다. 말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시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17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처럼 사랑해준 시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밤이 되자 하일리는 마당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했던 하늘이 오늘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꼭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일리는 금반지를 손가락에 껴봤습니다. 황옥분이 50년 동안 낀 그 반지였습니다. 반지가 하일린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일린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하일린은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투이가 마당으로 나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하일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한국도 집이고 베트남도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투이는 하일린을 꽉 안았습니다. 17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보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7년 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리나, 내 시어머니가 우리 리니를 알아봐 주셨구나. 이제 엄마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일리는 엄마를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잘 다녀올게요. 아빠 수술 잘 되면 바로 연락할게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리나, 너 한국 가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그분이 우리 은인이야. 너한테도 우리한테도. 알았어요, 엄마. 어머니한테 꼭 고맙다고 전할게요.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빈과 안이 하일린을 배웅했습니다. 두 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산 교복이었습니다. 하일린은 가방에서 예린과 재현이 준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나, 이거 예린이가 넣어주래. 화장품 파우치야. 예쁘지? 아니 파우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언니, 예린 언니한테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럼 아나. 예린이가 너 생각하면서 골랐대. 하일리는 빈에게 게임기를 건넸습니다. 빈아, 이건 재현이가 넣어주는 거야. 게임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 해. 빈이 게임기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누나 고마워. 형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 빈아, 누나 믿어. 너 잘할 수 있어. 하일리는 두 동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일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에는 도망치듯 이 땅에 왔지만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는 빈 아이스박스가 있었습니다. 명란젓은 다 먹었고 돈은 가족에게 남겨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일린의 가슴은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일린은 눈을 감고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황옥분의 차가운 표정, 짧은 말투, 강한 어조. 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있었던 시어머니. 하일린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 한 줄이 17년의 서러움을 모두 녹여버렸습니다. 하일린은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상철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17년 전 첫 만남 때처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일린은 상철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버님 수술 날짜 잡았어요. 2주 후에 하신대요. 상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 당신도 고마워요. 20만 원 덕분에 큰 힘이 됐어요. 차 안에서 하일린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란젓 통 안에 돈, 편지, 금반지. 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 정말 놀랍네. 어머니가 말은 없으셔도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맞아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17년 만에요. 당신 고생 많았어. 어머니도 표현을 못하셔서 답답하셨을 거야. 하일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황옥분도 답답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이.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황옥분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일린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을. 하일린은 황옥분에게 달려가 꽉 안았습니다. 황옥분이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17년 동안 며느리가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일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수술할 수 있어요. 황옥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없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것이 황옥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하일린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린과 재현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니모랑 빈 삼촌이 선물 잘 받았어요? 그럼 너무 좋아하더라. 고맙다고 꼭 전하래. 다행이다. 엄마, 우리 언제 베트남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방학 때 한번 가자. 할머니도 보고 이모 삼촌도 만나고. 예린과 재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황옥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일린의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말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일린은 금반지를 다시 봤습니다. 황옥분이 50년 동안 낀 반지. 이제는 하일린의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하일린은 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일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젓갈 공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갈 겁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아프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랑도 사랑입니다. 말로 하지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하일린은 이제 알았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랑도 사랑입니다. 말로 하지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랑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